할까 말까 헷갈릴 때는 암 치료에서는 하는 게 더 낫다. 수술 전에는 몰랐던 폐에 미세 전이가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면서 발견되는 거죠. 그때 막 몸이 이렇게 저하돼 퉁퉁 붓고 몸도 한 3-4kg 불어요. 몸무게도. 그러니까 정말 막 이 사람들이 그 수술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저로 떨어지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상선 바로 알기. 오늘도 빅브라더 장학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갑상선 수술, 갑상선 합병증, 그리고 그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수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암도 그렇지만 갑상선 암에도 수술만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치료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두 분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죠. 수술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수술 이후에 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들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예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좀 더 정교하고 그 치밀하게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 시작할 내용은 방사선 요드 치료입니다. 방사선 요오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맛보기로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방사선하고 방사성, 이 모든 것이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라늄 같은 물질이 내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사선이 강도, 세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이 내는 능력이 있는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전구의 성질 자체를 말하는 거고, 방사선은 전구가 내는 빛, 방사능은 전구에서 내는 빛의 밝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확 돼요.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치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소이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에너지의 변형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핵폭발이나 아니면은 인위적인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갑상선암에서는 요오드의 원자량을 달리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제작하는 것이 복잡하죠. 그 치료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대부분의 암에 적용하는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육중한 장비에 환자가 들어가면 기구가 이제 삥 돌아가면서 방사능을 목표하는 타겟에 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될 수 있으면 정상 조직에는 에너지가 덜 가고 원하는 부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죠. 가장 이상적인 게 붉게 보이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기술은 없고 주변에도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 붉은 부분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방사선이 쪼여졌다는 거죠. 근데 불가피하게 저런 부위에도 손상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방사선을 쬐는 치료랑 달리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는 갑상선 조직이나 갑상선 암 조직이 모두 다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핵폭탄을 실은 드론처럼 딱 보내서 암세포 흡수를 하면 그 안에 터지면서 그 세포도 죽고 그 주변에 있는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개발된 지가 한 70년 이상 됐는데 처음에는 이 치료가 워낙 효과가 좋고 해서 별명이 미사일 요법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표적 치료. 요새 뭐 표적 치료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첫 번째 효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이면 다른 암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치료는 갑상선 유래 세포가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걸 보고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갑상선암 중에서도 수질암처럼 갑상선 세포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서는 거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연구를 좀 더 해서 암세포에서 요오드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런 치료를 다른 암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운데 사실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죠. 암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게끔 만들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면 다른 세포들은 죽지 않고 암세포만 죽게 되니까 이런 시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그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MC 대단합니다 지금 진짜 정말. 장하서 쌤이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에 이런 부분을 넣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건 진짜 꿈을 꾼다는 그 자체로도 좋은데 아직 진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도전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치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이 치료는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잔존 조직을 태워서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갑상선을 없애지만 사람 몸에서 뭘 드러내는 수술이라는 거는 기계처럼 딱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해서 이런 남아있는 것들까지 싹 쓸어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발의 예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용량, 고용량이 있는데 갑상 조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갖다가 예방적 목적으로 하는 건 저용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는 고용량 치료라고 하는데 이건 수술로 다 제거할 수 없었던 경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에도 있을 수 있는 갑상선 암의 조직을 치료하자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저용량이건 고용량이건 수술 전 검사로 알 수 없었던 부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전에는 몰랐던 폐에 미세 전이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면서 발견되는 거죠. 갑상선에서 유래해서 폐 쪽으로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니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절제를 했다면 최소 용량이라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것을 사실은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다면 꼭 필요한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확실하게 태워 없애고 모르는 것도 이렇게 발견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장원 쌤이 설명할 때 수질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유두암, 여포암 이런 분화갑상선암이 있고 저분암 중에 일부는 방사성 동위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색칠된 부분은 치료에 안 듣는 그룹이죠. 일단 뭐 대한 갑상선학회 공고안에 따르면 고위험군 분화갑상선암 환자 그리고 전절제 수술을 받은 저위험군 환자 특히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아니지만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재발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 치료법 중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채널에 장기인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분화갑상선암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중간 위험군은 위험 인자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위험군에서는 일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약물 치료에 실패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저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 중간 위험군 분화갑상선암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까 말까 헷갈릴 때는 암 치료에서는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보단 그게 낫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면 하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적극적으로 하라. 그걸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치료니까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 이래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후회가 덜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치료는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워낙 좋은 치료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이 치료는 방사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 치료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이라면 수유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6주를 끊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병원의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요오드를 이 기간 동안 제한하기 때문에 모유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신생아한테 이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생아 영양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최소 6주라고 하시면 이제 모유수유 기간이 거의 끝나는 기간 아닌가요?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방사성 요오드 생물학적 반감기가 130일
넘어요. 이 기간엔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한테 방사성 요오드를 먹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좀 안 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 대목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 임신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자, 특히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임신을 해라라는 게 있고 아니다 적어도 1년 뒤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하게 되면 태아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길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게 1년 뒤에 아기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요. 그리고 남성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임신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요새 와서 이런데 옛날에는 남성은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만은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금지 기간 동안 임신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낙태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임신 중절을 권유하죠. 우리나라처럼 금지된 나라에서는 진짜 곤란한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유지했을 때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출산 전에 계속 유전자 검사하는 시기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모니터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오래된 논문에 나와 있던 대목을 하나 인용한다면 정말 심각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자동적으로 태아가 발육을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유지가 되기만 한다면 그 태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논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 논문을 읽었을 때 이건 정말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답답하니까 그런 논문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가 선천적인 문제나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로 나에게 임신이 됐다는 걸 상상만 해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치료할 때 되게 많은 고려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 치료할 때 어린아이한테는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대목이 없네요. 같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인데 왜 여기엔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에게 이 치료는 위험하죠. 어떤 치료건 우리가 잃을 게 많아요. 잃을 게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득,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든지 훌륭한 예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레이브스 병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치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리스크를 굳이 권하지 보지 않는 않는다. 거죠. 근데 이제 암에서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되죠. 특히 초반에 그래서 이런 치료를 금기로 잡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치료는 치료 자체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환자들이 그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준비인지 좀 궁금한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최대한 높여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몬이 갑상선 암세포가 요오드를 더 많이 흡수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 요오드를 최저로 낮게 유지해서 세포들이 요오드에 굶주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했을 때 이걸 갖다가 허겁지겁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결핍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쫙쫙 흡수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스승님이신 박종수 선생님의 책에 이제 들어간 사파인데 너무 귀엽다. 우리가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굶주리고 있던 이제 남아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요오드를 삼키게 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해서 그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뭔가 이런 원리들이랑 이런 그림만 보면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은데 어디가 이제 힘든 포인트일 건가요?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높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일단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끊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보통 한 4주에서 6주를 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는 생으로 그냥 끊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발전해서 T3 제제인 테트로닌이라는 걸, 근데 그거는 이제 숏액팅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결핍 상황을 만드는데 그때 막 몸이 이렇게 저하돼서 퉁퉁 붓고 멍해지고 막 춥고 뭐 이렇게 몸도 한 3-4kg 불어요. 몸무게도.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막 이 사람들이 그 수술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저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치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기능 저하를 맞습니다. 만들어 버리니까 힘들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런 불편을 좀 덜어주는 연구는 없나요? 자,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제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갑상선 호르몬 굳이 끊을 필요 없고요. 직접적으로 갑상 자극 호르몬을 외부에서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기능저하에 빠져서 힘든 과정은 없겠죠. 그리고 이 방법은 호르몬 중단하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는 방법을 쓰는 건가요? 이 약이 좀 엄청 비싸요. 어,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딱 일생에 한 번 커버해 주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스트릭트한 이런 의사들은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100% 확신을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제조합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투여하는 건가요? 갑상선 요오드처럼 먹는 건가요? 이 약은 딱 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게 상품명으로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타이로젠이라는 이름인데 주사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방성요도 치료하기 48시간 전, 24시간 전 이렇게 두 번 근육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병원에 며칠 계속 와야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이 세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집에서 자가 주사를 맞을 수도 없는 거고 먹는 약으로는 이 제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천상 병원에 오셔서 맞는 수밖에 없겠죠. 진짜 병원에 가보면 정말 복잡하고 대기도 엄청 길어서 이건 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뭔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수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런 임신 얘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